김미지 씨는 40대 여성 투자자예요. 2019년에 평택의 상가를 분양받았죠. 분양가는 12억이었습니다. 그중 7억은 대출을 받아서 계약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준공 이후 3년째 공실입니다. 매달 관리비 50만 원, 이자는 260만 원 이상 나가요. 포기하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팔 수도 없어요. 지금 12억 본전은커녕 10억에도 손님이 없습니다. 개발사들은 상업시설에서 이익을 뽑으려고 엄청나게 지어댔고 부동산 분위기가 좋았을 당시 너도 나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과도한 공급으로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입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투자자들의 눈물을 직접 봐왔어요. 특히 2025년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경기도 평균 20%에 달하고 고양시는 30%, 화성시는 39%, 평택시는 50%까지 치솟았습니다. 상가 공실률도 수도권 평균 25%, 전국 중대형 상가는 21%, 소규모 상가는 19%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박상민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2020년에 평택의 상가를 분양받았죠. 분양가 10억대, 대출 60%를 받아서 샀어요. 월세로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코로나 직후부터 임대가 안 나갔어요. 2025년 지금도 빈 상태예요. 은행 이자가 매달 250만 원 넘게 나가고 관리비도 수십만 원이에요. 박상민 씨가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요. 결국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나가서 겨우 이자를 갚고 있어요. 그때 느꼈어요. 빈 상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은행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관리비도 쌓이는데 수익은 제로예요. 이렇게 박상민 씨처럼 대출받아 산 분들은 특히 더 힘듭니다. 공급 과잉에 경기 침체, 고금리까지 겹쳐 투자자들이 이자를 못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실수로 큰돈을 날린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와닿습니다. 그분은 평택의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2억을 손해봤거든요. 그때 분양사 말만 믿고 덜컥 샀는데 공실이 6개월 넘어가니 이자 압박에 주말 알바까지 뛰었어요. 자, 이제 같이 여러 지역들의 숨겨진 민낯을 파헤쳐 보시죠. 광명역 주변은 입지가 정말 좋아요.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아울렛 같은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 있고 중앙대학교 병원도 활발히 운영 중이죠. 교통도 최고예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로가 잘 연결돼 있고 2026년에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라 여의도에서 광명 그리고 안산까지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왜 텅 비었을까요? 제가 최근 자료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5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66개 지식산업센터 중 40%가 공실 상태고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이 심각하대요. 광명도 예외가 아니에요. 부동산 플래닛 보고서를 보니 2025년 1분기 경기도의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가 347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어요. 공급 과잉이 주범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허가 물량이 폭증하면서 공실이 쌓였죠. 광명역 인근에는 2019년 사용 승인을 받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공실투성이에요. 대지 면적 5,000평이 넘고 연면적은 36,000평이 넘는 대형 건물이에요. 지식산업센터 호실 650개, 상가가 28개 호실인데 이 중 상가의 공실이 90% 가까이 돼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건 이 건물이 유령처럼 서 있다는 거예요. 먼지만 쌓이고 불빛도 거의 없어요. 부동산 관계자분을 만나봤는데 입지가 좋은데 왜 이렇게 비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입주 직후 코로나가 직격탄이었고 2025년 지금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장사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임대료가 비싸고 인건비까지 오르니 어지간해서는 이익이 안 남습니다. 또 상가를 분양받은 주인들은 대출 이자를 못 내서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까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2025년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상가 공실률이 20% 이상으로 올랐고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과잉 지역에서 40%에서 50%에 달한대요.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지식산업센터 16,209개 호실 중 평균 20%가 공실이라고 해요. 대형 건물들을 보면 1층 메인 상가도 텅 비었어요. 몇 개 점포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썰렁해요. 수도권의 메인 상가값은 거의 10억대예요.
그런데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돼요. 상가는 보통 대출이 5, 60%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분들은 그 이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광명역에 있는 대형 건물 상가들도 보통 도로변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에 분양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대 수익은 10억대 상가는 월세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였는데 막상 입주 시점에 경기가 나빠지니 지금은 싸게라도 맞춰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요. 자기도 몇 억 쏟아놓고 감당이 안 됩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는 입주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50%, 1년 지나면 거의 다 차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안 됐어요. 1층 상가는 특히 안 나가고 있거든요. 나간 몇 개도 주인들이 직접 하는 거지 진짜 임대 나가는 건 몇 개 안 돼요. 이제 이종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 사업가예요. 2021년에 하남 미사신도시의 상가를 2칸 분양받았어요. 한 칸은 본인 운영, 한 칸은 임대 주다가 팔아서 이익을 보려 했죠. 총 20억, 대출은 12억 받았어요. 준공 전까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당시에는 상가 열기가 엄청났고 분양 족족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완료되고 막상 입주 때가 되니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원하던 금액보다 저렴하게 내놔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2025년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예요. 팔아도 수억이나 손해예요. 최근 임대 한 칸이 겨우 나갔는데 월세 기대치의 80%도 안 됩니다. 이종현 씨는 압류 올까봐 잔금 치렀는데 빚만 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종현 씨 말고도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2025년 대한건설협회 조사를 보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65개 사업장 평균 미분양률이 37%예요. 거래 절벽에 경매 폭탄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공급 과잉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급 폭증으로 2025년 공실률이 급증했습니다. 둘째, 경기 침체예요.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 내수 부진이 겹쳤어요. 셋째, 수요 예측 실패예요.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에 과도한 공급이 이어졌죠. 주변 아파트마다 상가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2022년 이후 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상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도를 보니 상업용 공실률이 26.8%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 비었습니다. 인천 전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0%로 2배 증가했는데 그중 송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70%로 심각하고 집합상가가 25%예요. 반도체 불황에 과잉 공급으로 10억대 상가가 5억에도 안 팔려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공실률 25%, 하남 미사신도시는 18%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동탄신도시는 일부 상가가 60% 공실로 투자자들의 이자와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집합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전국적 문제예요. 비수도권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고분양가, 고임대료, 고관리비가 발목을 잡고 있죠. 개발사들은 상가에서 이익을 뽑으려고 무조건 지었고 부동산 분위기가 좋았을 당시 너도나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준공이 완료된 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겹치면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산 분들이 이자를 못 내고 애타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입니다. 김미지 씨는 40대 여성 투자자예요. 2019년에 상가를 한 칸 분양받았어요. 분양가는 12억이었습니다. 그중 7억은 대출을 받아서 계약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준공 이후 3년째 공실입니다. 매달 관리비 50만 원, 이자 270만 원이 나가요. 포기하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팔 수도 없어요. 쉬는 날마다 카페 알바 뛰면서 빚 갚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김미지 씨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송도처럼 대형 국제도시도 공실이 넘쳐나고 평택은 삼성전자 주변인데도 60% 공실입니다. 이 모든 게 공급 과잉과 수요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어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나 모든 건물의 상가를 무조건 짓잖아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상가에 이익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많이 지어서 분양만 잘 되면 떼돈 버는 거니까 계속 짓죠. 분양은 어떻게든 다 합니다.
거의 다 팔려요. 그런데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 돈을 다 주고 사는 상가라면 내 돈 묶였다 생각하면 되는데 대다수가 대출받아 사셨거든요. 그래서 은행 이자도 못 내면서 임차인도 못 구하고 계속 애가 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비율을 이제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비율도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개발사들은 상가나 공장형 지식산업센터에서 이익을 많이 뽑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요즘 강남대로라고 해도 상가는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개발사들이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개발사는 상가를 뺀 그 위에 주거용이나 업무시설 가지고 본전 이상을 다 뽑습니다.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개발이 되고 있고 허가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폐들이 부동산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지인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2020년에 동탄 상가 2칸을 분양받았었는데 한 칸은 가져갈 생각, 한 칸은 피 받고 넘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준공 완료됐을 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고민하다가 둘 다 잔금을 포기했어요. 시행사의 경우는 이미 완판했지만 잔금이 안 들어오면 끝입니다. 계약금 10%만 받는 케이스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칸이 5억씩 했어요. 여기서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나머지 돈들이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가 한 칸을 팔려고 하면 수억씩 낮은 가격에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도 몇백억씩 손해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정말 어렵죠? 공급 과잉의 공실지옥, 이제 용도 전환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요. 2025년 매경 기사를 보니 해외처럼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면 미분양 해소가 될 수 있대요. 하지만 정책이나 개발사들이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개발사들은 상가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공장처럼 찍어내서 이익만 뽑는 이런 식의 개발은 없어져야 합니다. 요즘 장사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 소상공인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게다가 상가를 덜컥 분양받은 분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죠. 광명, 광교, 동탄, 다산, 하남, 평택 등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업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받거나 임차해서 장사하시려면 꼭 발품을 파세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직접 체크하세요. 프랜차이즈 담당자나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믿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건 본인 몫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년, 2022년 여기저기에서 무자본 갭투기가 성행했어요. 집을 사서 전세를 끼면 자기 돈 없이 몇 채를 소유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집값 5억에 전세 5억으로 임차인을 들이면 투자자는 돈 한 푼 안 내고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돼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고 집주인은 파산하게 됩니다. 특히 빌라에서 이런 사고가 많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선호 현상이 생겨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김민규 씨는 경기도의 아파트 한 채를 매매가 6억, 전세 4억 6천만 원에 갭투자로 샀습니다. 자기 돈 1억 4천만 원으로 6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곧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데 강화된 전세 규제 때문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합니다. 최소 4천만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책 변화 소식에 불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뿐만 아니라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들도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동산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LTV를 70%까지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큰 혼란을 초래할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피해가 올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앞으로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니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값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금 4억으로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면 보증 한도가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본인 돈으로 채워야 하니
저축이 부족한 젊은 세대나 서민 가정은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월세로 넘어가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임대 비중은 이미 월세가 64.4%인데 이 정책으로 80%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도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금을 대폭 낮춰야 하니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고 전세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는 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이나 되는데 대전,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같은 지역에서는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 이주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체 시장을 보면 수백만 가구가 영향을 받아 전세 시장에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사기와 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부작용으로 서민층의 주거 빈곤이 심화되고 서민 보호가 아니라 서민 내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박민호 씨는 2018년 평범한 직장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전세 보증 LTV가 100%에 가까웠던 시절이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돈 벌기 쉽다는 조언에 귀가 솔깃했죠. 서울 근교에 빌라 3채를 샀습니다. 첫 번째 빌라는 매매가 3억, 전세 2억 8천만 원으로 세팅했어요. 은행 대출이 쉽게 나와 자기 돈 2천만 원만 투자했고 임차인은 한 달 만에 구했어요. 금방 시세가 오르자 투자에 눈이 멀었고 그렇게 다음 계약들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빌라는 매매가 2억 5천만 원에 전세 2억 3천만 원, 세 번째는 매매가 3억 2천만 원에 전세 2억 9천만 원. 세 채를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천만 원이 올랐고 이게 부자의 길이구나 라고 꿈을 키웠대요. 출퇴근길에 부동산 매물만 들여다봤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빌라 시장이 흔들렸어요. 첫 번째 빌라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 2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박민호 씨는 현금이 없었어요. 갭투기라 대출에만 의존했으니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 신청했지만 감정가보다 20% 부풀려져 거부됐어요. 결국 첫 빌라는 어렵게 고금리 신용대출로 넘어갔죠.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빌라였어요. 두 번째 세입자는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 2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했죠. 당시 시세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이 없어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까지 연락해 채웠습니다. 그 사이 빌라 집값이 쭉쭉 떨어졌고 총 2억 손실에 신용등급까지 망가졌어요. 3년간 빚 갚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라던데 저 같은 서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망쳤어요. 이 사례는 높은 LTV가 초보 투자자를 유혹해 파산으로 내몬 전형적인 경우예요. 지금 전세 규제가 강화되면 이런 상황에 처할 집주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 개념을 정리하며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율을 아시나요? 집값 10억에 전세 5억이면 전세가율 50%, 6억이면 60%입니다. 이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기준이 되는데 정부가 LTV를 70%로 낮추는 건 과거의 교훈 때문이에요. 2017년 LTV가 100%에 가까웠을 때 무자본 갭투기가 성행했어요. 집을 사서 전세를 끼면 자기 돈 없이 수십 채를 소유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집값 5억에 전세 5억으로 임차인을 들이면 투자자는 돈 한 푼 안 내고 시세 차익을 챙겼어요. 하지만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되어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고 집주인은 파산. 특히 빌라에서 이런 사고가 많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선호 현상이 생겨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 됐어요. LTV는 담보인정 비율로 감정가 5억의 70%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감정가가 실제 거래가와 달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감정가 4억짜리 집이 6억으로 부풀려져 거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025년 정부의 목표는 전세 사기 차단과 가계 대출 억제입니다. 현재 가계 대출이 2천조 원을 넘는 상황이라 규제는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초반에 말씀드렸듯 임차인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며 전세 시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은 전세입자를 못 구해 자연스럽게 공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가율이 높아 타격이 더 클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입니다.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전남 등이 포함되죠. 연립과 빌라 같은 B아파트는 서울, 부산,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70%를 넘습니다.
즉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주거이동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건설사 미분양 해소와 임차인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됐죠.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으면 허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돌려줍니다. 현재 기준은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 주택에 담보인정 비율 90% 이하로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70%로 낮아지면 집값 7억 기준으로 전세금 4억 9천만 원 이하만 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서울 빌라를 예로 들면 집값 2억에 전세 1억 8천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했는데 이제 불가능해요. 이게 깡통 전세의 씨앗이죠. 이수연 씨는 2019년 30대 후반 주부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LTV 90% 시절이라 경기권 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4억에 전세 3억 8천만 원으로 갭 투자했어요. 부동산 카페에서 본 해당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으니 안전하다는 조언에 끌렸죠. 사자마자 시세가 4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갭 투자의 매력에 빠진 이수연 씨는 곧바로 두 번째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 전세 3억 2천만 원. 두 채를 매수하는데 현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죠.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라며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아파트 임차인이 지방으로 직장을 이전하며 전세금 3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수연 씨는 돌려줄 현금이 없었어요. 같은 금액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지만 전세 시세가 너무 떨어져서 불가능했죠. 급하게 현금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채 합쳐 총 8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했죠. 부부 사이는 최악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고금리 신용대출에 남편 퇴직금까지 미리 끌어서 겨우 마련했고 빚 갚느라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강화되면 저 같은 서민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사례는 높은 LTV가 금리 변동 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줍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차인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물건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 전세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금을 대폭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주택 임대 상황을 보면 전세 비중이 35.6%, 월세가 64.4%인데 LTV 70% 정책으로 월세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대출 이자를 내며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월세를 내며 사는 게 나을까요? 전세 수요가 줄면 전세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전세 대출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어요. 이제 LTV 70%로 보증 여건이 강화되면 집주인들은 전세가율을 70% 이하로 맞추려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늘고 있죠. 보증보험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재정 상태도 심각합니다. 2023년 3조 8천억 원, 2024년 2조 5천억 원 넘는 적자가 났어요. 대부분 전세 보증 때문입니다. 일부는 전세 보증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갭 투자만 조성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니 국가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쉬운 돈벌이입니다. 주택은 안전자산이라 이자도 높게 받죠. 하지만 대출이 너무 쉬우니 빚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경제위기 시 경매나 파산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경매 물건이 급증했죠. LTV 70% 정책은 서울보다 지방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 33평 아파트의 매매가는 19억, 전세는 10억으로 전세가율 50% 수준입니다. 또 수원 광교의 아파트는 매매가 15억, 전세 7억으로 50% 수준이죠. 매매가가 높고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현실 사용 가치보다 미래 희망 가치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부동산 상승분을 미리 다 먹어 치우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규제 후 예상되는 피해를 정리하면 젊은 세대는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 부담이 커지고 중년층과 노년층은 기존의 임대 사업을 포기하며 지방은 빈집 증가로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출 규제 강화로 2주택자 LTV는 0%,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70%로 제한됩니다. 전세 수요 감소로 가격은 하락할 수 있지만 서민 주거 불안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의 아파트 한 채를 매매가 5억, 전세가 4억에 산 김민규 씨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곧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데 강화된 전세 규제를 적용하면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죠. 5억의 70%면 최대 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4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5천만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책 변화 소식에 불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규제 강화가 서민보호, 나처럼 월세로 내몰리는 게 보호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로 보면 정책 변화는 투기를 막지만 선의의 집주인과 임차인을 힘들게 합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규제로 역전세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빌라 경매가 급증하고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투자 실패를 피하려면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계획하세요.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갭 투자에 의존하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실패의 사례들을 교훈 삼아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투자자들의 눈물을 직접 봐왔어요. 특히 2025년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 막바지에 올랐던 곳들이 폭탄처럼 터지고 있는데요. 송도를 보니 상업용 공실률이 26.8%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 비었습니다. 평택 고덕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70%로 심각하고 집합상가가 25%예요. 반도체 불황에 부동산 과잉 공급으로 10억대 매물이 5억에도 안 팔려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공실률 25%, 하남 미사신도시는 18%로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동탄신도시는 일부 주상복합이 60% 공실로 투자자들의 이자와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의 집합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전국적 문제예요. 박상민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2020년에 평택의 상가를 분양받았죠. 분양가 10억대 대출 60%를 받아서 샀어요. 월세로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코로나 직후부터 임대가 안 나갔어요. 2025년 지금도 빈 상태예요. 은행 이자가 매달 250만 원 넘게 나가고 관리비도 수십만 원이에요. 박상민 씨가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요. 결국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나가서 겨우 이자를 갚고 있어요. 그때 느꼈어요. 빈 상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은행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관리비도 쌓이는데 수익은 제로예요. 이렇게 박상민 씨처럼 대출받아 산 분들은 특히 더 힘듭니다. 공급 과잉에 경기 침체, 고금리까지 겹쳐 투자자들이 이자를 못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실수로 큰돈을 날린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와닿습니다. 그분은 평택의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2억을 손해봤거든요. 그때 분양사 말만 믿고 덜컥 샀는데 공실이 6개월 넘어가니 이자 압박에 주말 알바까지 뛰었어요. 자, 이제 같이 여러 지역들의 숨겨진 민낯을 파헤쳐 보시죠. 광명역 주변은 입지가 정말 좋아요.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아울렛 같은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 있고 중앙대학교 병원도 활발히 운영 중이죠. 교통도 최고예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로가 잘 연결돼 있고 2026년에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라 여의도에서 광명 그리고 안산까지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왜 텅 비었을까요? 제가 최근 자료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5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66개 지식산업센터 중 40%가 공실 상태고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이 심각하대요. 광명도 예외가 아니에요. 부동산 플래닛 보고서를 보니 2025년 1분기 경기도의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가 347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어요. 공급 과잉이 주범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허가 물량이 폭증하면서 공실이 쌓였죠. 광명역 인근에는 2019년 사용 승인을 받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공실투성이에요. 대지 면적 5,000평이 넘고 연면적은 36,000평이 넘는 대형 건물이에요. 지식산업센터 호실 650개, 상가가 28개 호실인데 이 중 상가의 공실이 90% 가까이 돼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건 이 건물이 유령처럼 서 있다는 거예요. 먼지만 쌓이고 불빛도 거의 없어요. 부동산 관계자분을 만나봤는데 입지가 좋은데 왜 이렇게 비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입주 직후 코로나가 직격탄이었고 2025년 지금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장사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임대료가 비싸고 인건비까지 오르니 어지간해서는 이익이 안 남습니다. 또 상가를 분양받은 주인들은 대출 이자를 못 내서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까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2025년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상가 공실률이 20% 이상으로 올랐고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과잉 지역에서 40%에서 50%에 달한대요.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지식산업센터 16,209개 호실 중 평균 20%가 공실이라고 해요. 대형 건물들을 보면 1층 메인 상가도 텅 비었어요. 몇 개 점포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썰렁해요. 수도권의 메인 상가값은 거의 10억대예요. 그런데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돼요. 상가는 보통 대출이 5, 60%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분들은 그 이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광명역에 있는 대형 건물 상가들도 보통 도로변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에 분양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대 수익은 10억대 상가는 월세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였는데 막상 입주 시점에 경기가 나빠지니 지금은 싸게라도 맞춰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요. 자기도 몇 억 쏟아놓고 감당이 안 됩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는 입주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50%, 1년 지나면 거의 다 차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안 됐어요. 1층 상가는 특히 안 나가고 있거든요. 나간 몇 개도 주인들이 직접 하는 거지 진짜 임대 나가는 건 몇 개 안 돼요. 이제 이종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 사업가예요. 2021년에 하남 미사신도시의 상가를 2칸 분양받았어요. 한 칸은 본인 운영, 한 칸은 임대 주다가 팔아서 이익을 보려 했죠. 총 20억, 대출은 12억 받았어요. 준공 전까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당시에는 상가 열기가 엄청났고 분양 족족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완료되고 막상 입주 때가 되니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원하던 금액보다 저렴하게 내놔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2025년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예요. 팔아도 수억이나 손해예요. 최근 임대 한 칸이 겨우 나갔는데 월세 기대치의 80%도 안 됩니다. 이종현 씨는 압류 올까봐 잔금 치렀는데 빚만 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종현 씨 말고도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2025년 대한건설협회 조사를 보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65개 사업장 평균 미분양률이 37%예요. 거래 절벽에 경매 폭탄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공급 과잉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급 폭증으로 2025년 공실률이 급증했습니다. 둘째, 경기 침체예요.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 내수 부진이 겹쳤어요. 셋째, 수요 예측 실패예요.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에 과도한 공급이 이어졌죠. 주변 아파트마다 상가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2022년 이후 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상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도를 보니 상업용 공실률이 26.8%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 비었습니다. 인천 전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0%로 2배 증가했는데 그중 송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70%로 심각하고 집합상가가 25%예요. 반도체 불황에 과잉 공급으로 10억대 상가가 5억에도 안 팔려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공실률 25%, 하남 미사신도시는 18%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동탄신도시는 일부 상가가 60% 공실로 투자자들의 이자와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집합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전국적 문제예요. 비수도권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고분양가, 고임대료, 고관리비가 발목을 잡고 있죠. 개발사들은 상가에서 이익을 뽑으려고 무조건 지었고 부동산 분위기가 좋았을 당시 너도 나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준공이 완료된 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겹치면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산 분들이 이자를 못 내고 애타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입니다. 김미지 씨는 40대 여성 투자자예요. 2019년에 상가를 한 칸 분양받았어요. 분양가는 12억이었습니다. 그중 7억은 대출을 받아서 계약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준공 이후 3년째 공실입니다. 매달 관리비 50만 원, 이자 270만 원이 나가요. 포기하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팔 수도 없어요. 쉬는 날마다 카페 알바 뛰면서 빚 갚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김미지 씨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송도처럼 대형 국제도시도 공실이 넘쳐나고 평택은 삼성전자 주변인데도 60% 공실입니다. 이 모든 게 공급 과잉과 수요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어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나 모든 건물의 상가를 무조건 짓잖아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상가에 이익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많이 지어서 분양만 잘 되면 떼돈 버는 거니까 계속 짓죠. 분양은 어떻게든 다 합니다. 거의 다 팔려요. 그런데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 돈을 다 주고 사는 상가라면 내 돈 묶였다 생각하면 되는데 대다수가 대출받아 사셨거든요. 그래서 은행 이자도 못 내면서 임차인도 못 구하고 계속 애가 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비율을 이제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비율도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개발사들은 상가나 공장형 지식산업센터에서 이익을 많이 뽑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요즘 강남대로라고 해도 상가는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개발사들이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개발사는 상가를 뺀 그 위에 주거용이나 업무시설 가지고 본전 이상을 다 뽑습니다.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개발이 되고 있고 허가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폐들이 부동산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지인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2020년에 동탄 상가 2칸을 분양받았었는데 한 칸은 가져갈 생각, 한 칸은 피 받고 넘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준공 완료됐을 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고민하다가 둘 다 잔금을 포기했어요. 시행사의 경우는 이미 완판했지만 잔금이 안 들어오면 끝입니다. 계약금 10%만 받는 케이스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칸이 5억씩 했어요. 여기서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나머지 돈들이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가 한 칸을 팔려고 하면 수억씩 낮은 가격에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도 몇백억씩 손해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정말 어렵죠? 공급 과잉의 공실지옥, 이제 용도 전환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요. 2025년 매경 기사를 보니 해외처럼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면 미분양 해소가 될 수 있대요. 하지만 정책이나 개발사들이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개발사들은 상가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공장처럼 찍어내서 이익만 뽑는 이런 식의 개발은 없어져야 합니다. 요즘 장사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 소상공인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게다가 상가를 덜컥 분양받은 분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죠. 광명, 광교, 동탄, 다산, 하남, 평택 등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업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받거나 임차해서 장사하시려면 꼭 발품을 파세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직접 체크하세요. 프랜차이즈 담당자나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믿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건 본인 몫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년 이수진 씨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경기 하남 미사신도시의 아파트를 노렸어요. 전세 끼고 갭투자로 매수했죠. 매매가 12억에 전세는 7억, 현금 5억을 들였습니다. 전세 레버리지로 대박 날 거야 라는 주변 조언에 홀려서 계약했어요. 하지만 규제 후 수요자들은 사라지고 전세 시세도 떨어졌어요. 만기 시점에 역전세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걱정입니다. 이수진 씨처럼 상승 기대감에 갭투자로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래가 안 돼서 현금화조차 못하고 빚만 쌓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파트는 물론 빌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보이는데요. 한 사례에서는 갭투자한 빌라가 가치가 40% 하락해 은행 경매로 넘어가고 투자자가 범법자로 몰린 적도 있어요. 이수진 씨는 정부 규제 타이밍에 모든 게 무너졌고 요즘은 잠도 잘 못 자요 라고 털어놓더라고요. 2025년 9월 이게 현 부동산 시장의 실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철저히 묶어버리고 다주택자나 투기과열 지역의 추가 구매를 완전히 차단한 그 정책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죠.
거래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가격은 급락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최민호 씨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매일같이 치솟던 시기, 민호 씨는 그 열기에 휩쓸려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덜컥 매입했어요. 대출 8억 원을 끌어당겨 총 15억 원에 샀는데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 상환에 쏟아붓는 영끌 투자의 전형이었죠. 상승장의 낙관론에 사로잡혀 곧 20억을 넘길 거야 라고 믿었지만 규제 발표 후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으면서 매수 문의가 뚝 끊겼어요. 게다가 전세 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세입자를 구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 비슷한 영끌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특히 상업용 꼬마 빌딩에 뛰어든 사례를 보면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임대 수익이 반토막난 경우가 속출했어요. 한 투자자는 빌딩을 산 지 1년 만에 상권 변화로 임차인이 빠져나가 30% 이상의 손실을 입고 현재까지도 공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리한 레버리지로 인해 규제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아내와의 다툼이 매일같이 이어지면서 이혼 위기에 처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어요. 스트레스로 최민호 씨 본인도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아 병원에 다니게 됐고 회사에서조차 집중력이 떨어져 승진 기회를 놓쳤죠.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 영끌 투자 실패로 가족 갈등이 극에 달해 자녀가 학교를 포기하거나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해요. 최민호 씨는 정부 정책 때문에 인생이 산산조각 났어요. 팔아도 대손실이고 안 팔아도 빚더미에 짓눌려 숨쉬기 힘들어요. 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 대출 규제가 왜 이렇게 치명적이었는지부터 천천히 짚어볼게요. 이번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딱 고정하고 1주택자라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새 대출은 꿈도 못 꾸게 만들었어요. 다주택자라면 말할 것도 없죠. 완전 셧다운 상태예요. 이건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고 시장은 순식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서울의 상징적인 대단지 헬리오시티를 떠올려 보세요. 전용 84타입이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25일 27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어요. 발표 이틀 전의 거래였죠. 발표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도 27억 500만 원의 거래가 성사됐지만 불과 10일 만에 같은 평형 23층이 22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직전 대비 5억 원 가까이 무려 20%나 추락한 거예요. 강동구나 송파구 다른 대형 아파트들도 호가가 2, 3억씩 내려앉은 매물이 쏟아지고 있죠. 대출 6억 상한선이 시장의 숨통을 제대로 옥죄고 있는 겁니다. 이번 규제로 충격이 가장 큰 곳은 신축 아파트의 전세 시장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아예 금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입주를 코앞에 둔 새집의 주인들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슬며시 내려앉고 월세로 전환된 매물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반포 메이플자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전용 84타입 전세가 11억 원에서 17억 원까지 넓게 포진돼 있는데 이제 현금으로 이 보증금을 감당할 임차인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총 3,300세대 중 전세 매물이 1,500개 정도 그리고 월세가 1,700개 정도입니다. 규제 발표 이후 500개 이상이 월세로 돌아선 거예요. 매물 설명에 보증금 조정 가능, 장기 임대 환영 이런 문구가 붙어 있지만 솔직히 장기 임대는 지켜지기 어려워 보이죠. 최근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52%를 넘었고 서울은 65%까지 치솟았어요. 전세 사기 후유증과 대출 축소가 월세 전환을 부채질한 거예요. 정부 발표 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보증금이 5억 2,700만 원으로 직전 달 9억 7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이나 쪼그라들었어요. 대출이 막히니 전세가가 즉시 반응한 거죠. 월세가 그만큼 올랐지만 전세 상승 모멘텀은 이제 꺾인 상태예요. 최근 정부의 규제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두며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갭 투자 방식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신축 분양 아파트 집주인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 임차인만 구하면 잔금을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네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만 쌓이는 기분이에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영진 씨는 40대 초반 사업가입니다. 2022년 말 서울의 1,8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전용 84타입 분양가 16억. 이영진 씨는 분양권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세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메우고 계약금과 일부 돈만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생각이었죠. 사업을 하면서 분양권 투자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분양권 당첨 소식을 자랑했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자 임차인에게 전세 주면서 새 집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들 중 현금 부자는 없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발길을 돌렸죠. 이영진 씨는 결국 담보대출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사금융권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로 돌려도 수익이 안 나요. 오히려 적자예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더미에 앉았네요.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씨의 사례처럼 규제 직격탄을 맞은 갭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래 현장도 완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9월 중순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가 454건으로 6월 중순 2,964건에 비해 84%나 감소했어요. 경기도도 1,025건으로 6월 5,122건의 반도 안 돼요. 대출 없이는 비싼 집을 사기 어렵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선 이러다간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제 지인 중개사분은 거래가 없으니 사무실 월세 내기도 벅차요. 집값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고통은 똑같아요 라고 푸념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 우리나라 가계대출 의존도의 심각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은 빚으로 떠받쳐왔던 거였어요. 이수진 씨는 40대 후반의 약사예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경기 하남의 아파트를 노렸어요. 전세 끼고 갭투자로 매수했죠. 매매가 12억에 전세는 7억, 현금 5억을 들였죠. 전세가 오르면 레버리지로 대박날 거라는 주변의 조언에 홀려서 계약했어요. 하지만 규제 후 수요자들은 사라지고 전세 시세도 떨어졌어요. 만기 시점에 역전세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걱정입니다. 이수진 씨처럼 상승 기대감에 갭투자로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래가 안 돼서 현금화조차 못하고 빚만 쌓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빌라에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보이는데요. 한 사례에서는 갭투자한 빌라가 규제 후 가치가 40% 하락해 은행 경매로 넘어가고 투자자가 범법자로 몰린 적도 있어요. 이수진 씨는 정부 규제 타이밍에 모든 게 무너졌고 요즘은 잠도 잘 못 자요 라고 털어놓더라고요.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반등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고 집값도 그 물결에 휩쓸리기 마련이죠. 정부가 금리를 내리기 전에 대출을 미리 옥죄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서민들은 6억 이상 대출을 꿈도 안 꾸지만 중산층이 영끌로 달려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늘어난 돈이 주식으로 몰리거나 부동산으로 회귀할 수 있어요. 최근 코스피가 3,200선을 오르내리며 뜨거워진 게 그 증거죠. 주식 열기가 식으면 다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정은경 씨는 50대 초반 사업가예요. 지난 상승장 서울 종로의 꼬마 빌딩에 올인했어요. 대출 14억으로 20억짜리 매물을 거머쥐었죠. 사업자 대출로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 주변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보유하시다가 시세 차익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동산 실장의 말에 덜컥 계약해버렸어요. 하지만 이후 1층 임차인이 나가면서 월 수익이 급락했습니다. 건물 가치가 하락하는 게 두려워 월세를 낮추지 못하고 계속 공실로 뒀는데요. 그동안 손해본 돈만 얼만지 모르겠어요. 요즘 임차인 구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상업용 부동산 자료를 보니 2025년 공실률 장기화로 투자자 중 30%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리한 빚을 짊어지지 말라는 거죠. 실물 자산을 늘려나가는 건 부를 축적하는 데 기본입니다. 또 내 집 마련은 필요합니다. 다만 데이터와 냉정한 판단으로 가세요. 지금 거래가 주춤하고 전세가 내려앉았지만 유동성이 터지면 집값이 다시 꿈틀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과열 속에서 뒤늦게 상업용 부동산이나 소형 빌라에 뛰어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3년째 이자만 갚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부분 포기 상태입니다. 그중에는 3년 전 영끌로 산 빌라가 하락해 파산까지 갔고 가족 전체가 단칸방 생활을 한 분도 있어요. 또 빌라 사기로 3억을 날린 분이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자녀가 학교를 그만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이런 후유증은 단순한 돈 손실이 아니에요. 심리적 압박으로 매일 불안에 떨고 매도 타이밍을 놓쳐 더 큰 손실을 키우죠.
생활의 질이 뚝 떨어져 가족 관계가 파탄나고 건강 문제까지 겹쳐요. 영끌한 사람들 중 62%가 손해를 봤다는 통계처럼 다들 상승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빚만 남은 사례가 허다해요.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가족 몰락 이야기도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상승장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덫인지 알겠어요. 이제 전세나 대출 레버리지를 풀로 써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나갑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이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규제 여파로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지만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들은 거래가 지속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이나 경기도의 중저가 아파트들은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반대로 규제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일부 최고가 거래 말고는 거의 거래가 멈춰있는 상태죠. 2025년 하반기엔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거래는 더 줄어들 거예요. 또 세금 강화로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오프라인 위기로 더 큰 충격이 예상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무주택자에겐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죠. 항상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규제 이후 분위기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부동산 관련 고민거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 강남권의 상가시장은 얼마나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나 뉴스 모음이 아니에요. 직접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피눈물 흘리며 실패한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상가 공실이 어떻게 투자자들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상가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서울의 상황부터 천천히 짚어보죠.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강남의 경우는 상가 공실이 유독 많아지고 있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곳들을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임대라는 스티커가 붙은 상가들이 줄지어 있어요. 건물 1층 전체가 비어있고 그 스티커가 햇빛에 발해서 누렇게 변한 채로 몇 달, 아니 몇 년째 방치된 곳들이 수두룩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낸다 해도 그 이익으로 임대료를 내고 직원이나 알바 비용을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재료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임대료는 해마다 오르고 인건비도 매년 상승하니까요. 결국 상인들은 버티지 못하고 혼자 운영하는 1인 가게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업을 선택하게 돼요. 제가 아는 한 상인분은 강남 논현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임대료가 월 8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커피 몇백 잔 팔아도 이익이 안 남아요 라고 하시며 문을 닫으셨어요. 이런 사례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강남의 상가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둘 무너지고 있어요. 강남은 지금 아파트값만 비싸게 버티고 있을 뿐 상가 쪽은 공실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요. 예를 들어 강남구 역삼동의 대형 상가는 준공 후 3년째 공실 상태예요. 한두 개 상가가 아니라 건물 1층 전체가 비어있고 임대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신사동의 가장 핫한 상권에 있는 메인 상가도 준공 4년째 공실이에요. 지하 1층부터 1층, 2층까지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색이 이미 발해서 오래된 느낌이 들죠. 아파트 단지 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1층은 부동산 중개소들로 꽉 차 있지만 이는 아파트 거래만 그나마 돈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상점들은 돈이 안 돼서 들어오지 않는 거죠. 대형 아파트 단지의 상가 공실이 많은 이유는 접근성 문제도 커요. 각 아파트 단지마다 펜스를 쳐놔서 외부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단지 내부 주민들만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요. 직접 임장을 다녀보니 이런 상가들은 마치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비슷하지만 강남의 상가 공실이 유독 심각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비싼 임대료예요. 일단 임대료가 비싸면 상인들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재료값이 치솟고 임대료와 인건비가 오르니 1인 가게나 폐업이 늘어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됐고 출산율은 0.6명대예요. 상가 공급은 많아지는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임대료가 내려가야 하는 게 경제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런데 건물주들은 내 건물은 특별해 하면서 임대료를 올리니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제 논리를 무시한 결과예요.
임대료 상승의 원인은 건물의 수익률 때문이기도 하고 신규 건물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땅값이 비싸서 상가 분양가는 평당 1억 2억은 기본이에요. 15평 상가를 하나 분양받으려면 20억 이상 들어가요. 이걸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7, 80% 대출받아서 사죠. 그러면 은행 이자만 엄청나요. 이자를 커버하려면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20평대 김밥집이라도 1층은 월 임대료가 7, 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김밥집이 사라지고 카페나 빵집이 들어오는데 그마저도 좁아서 손님들이 안 가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예요. 전체 상가의 영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김민준 씨도 2018년쯤 부동산 투자에 처음 뛰어들었어요. 주변에서 강남 상가를 사면 평생 먹고 산다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탐욕에 눈이 멀었죠. 본인 돈 5억에 대출 10억을 끌어 강남 역삼동에 20평 상가를 샀어요. 분양가는 15억이었어요. 위치가 핫플레이스라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자만 매달 3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임대료로 커버될 거라 믿었어요. 처음엔 카페 임차인이 들어와 월세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동 인구가 뚝 떨어졌어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리다 결국 나가버렸어요. 2년 공실 동안 이자만 거의 1억, 관리비와 세금을 합쳐 엄청난 손실이 났죠. 밤에 잠 못 이루고 가족한테 미안했어요. 결국 매매로 내놨는데 제값을 받기도 힘들어요. 이 실패가 민준 씨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이제 강남 상가 공실의 두 번째 이유, 소비 위축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주거비용 증가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아파트 대출과 월세, 자녀 학원비, 생활비가 소득 증가를 앞지르니 지갑이 다치게 됩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은 근로소득 외에도 자산소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거비용조차 부담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고가의 지출부터 줄이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회식 장소와 모임 장소도 고급 레스토랑, 스크린 골프장에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바뀌고 있죠. 또 쇼핑과 외식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들이 점점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완벽한 전환이에요. 쿠팡, 컬리, 테무 이용자가 많아 오프라인 상가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조차 온라인으로 사업을 전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가 공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고금리 시대의 건물주들은 이자 부담으로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금수저나 다이아 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사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강남 상가 공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래도 있는데요. 강남 신사동의 한 신축 건물이 준공 후 공실로 방치되다가 공매로 넘어갔는데 무려 20억 손해를 보고 거래됐어요. 이 건물은 원래 핫플레이스로 기대됐지만 임대료가 비싸서 임차인이 없었어요. 공실률이 20%를 넘은 강남 전체에서 이런 사례가 쏟아지죠. 가로수길은 공실률 40%, 청담동 17%로 상권이 몰락하고 있어요. 강남역 인근 상가도 공실 폭탄인데 임대료는 평당 수십만 원을 고집하면서 안 내린다며 버티다가 파산하는 거예요. 노년역 주변의 상가들은 공실률 21%, 압구정은 12%예요. 이영미 씨는 2020년에 송파구 상가를 샀어요. 30평, 분양가 20억, 대출이 12억이었죠. 당시에는 그 정도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서로 사려고 했죠. 처음엔 카페가 들어와 월세 8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임차인이 버티기 어려워졌죠. 그 이후 공실로 유지된 지 2년 반. 이자만 1억 5천만 원 날렸어요. 주변 상가들도 비슷해서 서로 렌트프리를 주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죠. 결국 손해를 보면서 팔기로 결심했지만 요즘 상가의 거래가 뜸하다 보니 문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업시설의 전망을 해보자면 일단은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가는 영원히 빈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인구 감소와 오프라인의 온라인화로 오프라인 상가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죠.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강남도 공실률이 20, 30%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풀어도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자칫 잘못하다간 1990년대 일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버블 붕괴 때 상가 공실이 폭증했고 가격이 폭락했던 것처럼요.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투자는 항상 끝물에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가장 나중에 오른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이었죠. 그만큼 끝물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상권 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적정 수준인지 주변 공실의 임대료와 위치를 충분히 비교해 봐야 하죠. 만약 매매를 한다면 대출 비율은 최대한 낮추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실이 오래된 상업용 부동산일수록 가격 협상하기 좋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상업용 부동산의 절망적인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지금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분들이 그런 케이스죠. 위험성이 많은 상업용 부동산.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 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수익률을 더 높여서 건물이나 상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큰 위기에 빠져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헛소문이나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직접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피눈물 흘리며 실패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정비 사업이 어떻게 투자자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서울의 상황부터 천천히 짚어보죠. 현재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추정 분담금이 21평 기준 최대 8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5억 후반대인데 분담금이 8억대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대체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때 가격은 지금 보면 바닥 수준이었는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그 시절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서울 재건축 사업의 함정 때문입니다.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꿈의 로또로 불리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사비 폭등, 까다로운 규제, 주변 반대 등으로 분담금이 상상을 초월하면서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특히 서울 금천구와 강남구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먼저 금천구 시흥동의 남서울 럭키 아파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1981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4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로 986세대 16평부터 27평까지 소형 평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123%로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 보였죠. 2023년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여기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추정 분담금이 21평 기준 최대 8억 3천만 원. 아파트 시세가 5억 후반대인데 분담금이 더 크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집값에 분담금까지 12억 넘게 필요합니다. 과연 완공 후 시세가 이를 따라갈까요? 따라간다고 해도 비용이 너무 큰 건 사실입니다. 김민수 씨는 40대 중반 IT 회사 직원입니다. 2022년에 이 아파트 21평을 7억 8천만 원에 샀어요. 금천구는 신안산선과 GTX 노선으로 교통이 좋아지니 재건축 로또다 싶었답니다. 은행 대출 4억에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샀죠. 그런데 이후 분담금 추정치가 발표되자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분담금 8억? 그 돈이면 강남 중소형을 사겠네. 이렇게 생각하며 매물로 내놓으려고 했지만 시장이 얼어붙어 5억대에도 안 팔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25년 6월에는 4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김민수 씨는 재건축 믿고 뛰어든 게 인생 최대 실수라며 후회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공사비 폭등입니다. 2020년대 들어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인건비도 급등했어요. 둘째, 주변 학교 문제예요. 단지 옆에 문일중학교와 문일고등학교 그리고 문백초등학교가 있어서 일조권 문제로 높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여러 제한 사항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죠. 이 불안감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2022년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올해 4억대 후반으로 정확히 2019년 말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 중이지만 분담금 조율은 여전히 난항인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의견이 양측으로 갈려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금천구 말고도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무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최근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서울 전체 무산 사례 중 영등포구가 1위, 중랑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뒤를 잇죠. 이유는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시공사 미선정 등입니다. 영등포구 물레동 사가 재개발 구역은 사업비가 8,470억 규모인데 입찰이 유찰됐어요. 공사비가 너무 올라 건설사들이 손사래를 쳤죠. 여의도 근처라 입지가 좋지만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울상입니다. 재개발 사업 무산 사례가 쌓이면서 주변 가격도 연쇄적으로 떨어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준 씨는 50대 초반 은행원입니다.
상승장일 때 물레동에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여의도 직주 근접 재개발되면 대박. 이런 광고에 설득당했죠. 대출 2억에 저축까지 털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선정 유찰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공사가 없으면 사업 무산인가? 하며 불안해하시더니 결국 올해 4월 3억에 급매로 팔았습니다. 손실 금액은 5천만 원에 수수료와 이자 그리고 세금이었죠. 하지만 8월 들어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수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은 종로구 옥인동 빈집촌 사례입니다. 이 지역도 재개발 무산으로 빈집이 방치돼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꺼려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역은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규제가 심하고 주민 동의율 미달로 사업이 여러 번 엎어졌습니다.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해 공원화하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진척이 없습니다. 서울 도심인데 빈집들이 있다니 믿기시나요? 이 지역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땅값만 보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구 대치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DH 대치 에델로이 아파트,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2025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최근 터진 소식이 뭘까요? 가구당 추가 분담금 11억이라는 소식인데요.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11억 더 내라니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단지는 청약 경쟁률 1025대 1로 인기 폭발이었어요.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급 재건축 단지죠. 그런데 공사비 미수금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잔금도 다 못 받고 준공 허가를 내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조합은 PF 대출 상환을 위해 2,300억 규모의 자금 확보를 추진 중인데 아파트 전체를 담보로 걸어야 해요. 모든 대출을 조합이 떠안는 꼴이죠.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강남 대치동 재건축 로또라며 기대했죠. 그런데 추가 분담금 11억 소식에 쓰러질 뻔했대요. 이 돈 어디서 구해? 집 팔아야 하나? 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죠. 이영희 씨는 재건축이 로또라더니 빚더미 로또였어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농협중앙회에서 1,700억 PF 대출을 받았는데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섰어요. 건설사 보증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죠. 하지만 조합이 상환을 못하면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해요. 조합은 상가 공간을 피트니스 센터로 변경하고 매각 및 회원권 분양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인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건설과 조합 모두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입주민들은 입주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며 항의 중입니다. 서대문구의 부가현 2구역도 빠질 수 없죠. 종교시설 반대로 갈등이 폭발했고 주민들은 성당 때문에 꿈이 날아갔다며 소송까지 했습니다. 부가현은 재개발 핫플이었는데 이런 사태라니 충격적이었는데요. 물론 시끄러운 일이 있던 이후 양측이 합의에 나서면서 재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구 한강맨션 아파트 사례도 빼놓을 수 없죠.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2025년 상가 리스크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현재는 갈등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역시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역시 빠른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특히 1구역의 재개발은 금액이 2조 원에 달하는 최대 정비 사업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여러 정비 사업지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부 지역은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민과 상가 반대. 둘째, 공사비 폭등으로 입찰 유찰. 셋째, 규제 강화와 법원 판결. 넷째, 동의율 미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틀어지게 되면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맞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성공만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죠. 모든 부동산 투자가 그렇지만 정비 사업은 특히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불리는 투자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퇴근하며 사는 집, 아이들을 키우는 공간, 노후를 준비하는 기반이 바로 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서울 집값,
특히 강남권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상승인가 아니면 위험한 버블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버블이라면 그 버블이 터지는 순간 평범한 서민들과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식적인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값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서울 강남의 집값 현황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2025년 현재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 가격이 이미 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건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반포 레미안 같은 고급 단지들은 평당 2억을 돌파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30평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30억 정도가 되는 셈이죠. 아니, 더 비싼 곳들은 50억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격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파르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버블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강남 지역은 더 이상 편안하게 살기 좋은 동네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소위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거든요. 2020년 이전에 강남 아파트를 산 분들은 주로 교육 환경이 좋고 문화시설이 많으며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선택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오르는 집값에 베팅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매일 뉴스에서 신고가 거래 소식이 쏟아지니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를 텐데 라는 심리가 팽배해지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런 고가 아파트를 과연 누가 계속해서 사줄 수 있을까요? 실제 구매 주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가격만 계속 오르는 건 분명 이상한 현상입니다. 버블의 증거를 데이터로 하나씩 풀어서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지표 하나를 소개할게요. 바로 PIR 지수. 이건 집값을 연봉으로 나눠서 몇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 집을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지표죠. PIR이 높을수록 버블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통계청 자료로 약 8,649만 원 정도 되는데 30평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30억이라고 치면 이걸 나누면 무려 35년이 걸려요. 아니 35년이라니. 돈 한 푼 안 쓰고 평생 저축해야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압구정동이나 반포 같은 초고가 아파트예요. 50억짜리 30평 아파트를 소득으로 나누면 60년이 걸립니다. 만약 연봉의 반만 쓰고 나머지 반을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120년이에요. 몇 세대가 지나야 집을 사는 가격이라는 거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버블이 아니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실제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PIR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요. 한국은행 분석으로는 서울 아파트 PIR이 18.4배로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8년 이상 모아야 집을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2025년 1분기 수도권 PIR은 10.2로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이 지표를 보면 서울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얼마나 과열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숫자들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 집을 살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민종 씨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어요. 2021년쯤에 서울에 위치한 1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10억이나 받아서요. 왜 그랬냐면 그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고 주변 지인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레버리지 투자가 대세라고 떠들썩하니 김민종 씨도 지금 사면 더 오를 테고 나중에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덜컥 매수한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집값이 조금씩 오르면서 매달 이자 부담이 있지만 버틸만 했죠. 그런데 2023년 말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집값이 주춤하더니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김민종 씨의 아파트는 12억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서 매출이 줄고 상가 월세를 내는데 급급했죠.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 이르렀고 아내와는 매일 다투게 됐습니다. 그때 왜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했을까? 가족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하고 매일 후회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죠. 이 사례처럼 심리에 휩쓸려 무리한 투자를 하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소득 수준과 집값을 더 깊이 비교해보죠. 서울 강남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8,649만 원이라는 건 통계청의 지역 근로소득 지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득으로 30억짜리 집을 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게다가 2025년 데이터로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수요에 의한 건지 아니면 투기성 심리에 의한 착시 현상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죠.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여전히 양호하지만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된 6.27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6%나 떨어졌고 가격 상승폭도 둔화됐어요. 금리 인상과 규제로 인해 고가 아파트 거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인데 이게 버블의 전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가 줄면 가격이 안정되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가격만 오르는 건 수요가 아닌 심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수진 씨는 30대 후반의 프리랜서 유튜버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어요. 2020년 서울 송파구에 16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전세 임차인을 끼고 갭투자로 마련했죠. 계획은 이랬어요. 전세 시세가 오르면 전세금을 올려서 갭을 유지하고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내자라고요. 주변 투자자들이 비슷한 투자로 돈을 번 걸 보고 자신도 따라한 거예요. 처음 1년은 아주 좋았어요. 전세 시세도 오르고 집값도 급격히 상승했으니까요. 하지만 2023년부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고 주변에 신축 단지가 들어오면서 전세 시세도 떨어졌죠. 설상가상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 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했죠. 2억을 갑자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신용대출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시세가 20%나 떨어져 아파트 가치도 추락했습니다. 갭투자는 리스크가 없다는 말을 믿고 덜컥 사버린 게 너무 후회됐죠. 왜 안정적으로 가지 않고 무리한 갭투자를 했을까? 더 안전한 투자 방식을 공부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돈과 시간은 돌이킬 수 없죠. 이처럼 갭투자나 레버리지 투자 같은 고위험 전략이 실패하면 평생 후유증이 남아요. 버블의 더 확실한 증거로 서울의 부자 수를 비교해보죠. 여기서 부자는 부동산 자산을 빼고 현금성 자산으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8천만 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말해요. 2025년 기준으로 서울에 이런 사람들이 8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한국 전체 100만 장자가 130만 명으로 세계 10위지만 이 숫자가 비싼 집값을 지탱할 만큼 충분할까요? 이 부자 숫자로 보면 서울 집값이 이 정도로 비쌀 이유가 없어요. 파레토 법칙, 즉 상위 20%가 80%의 부를 소유한다는 원리를 적용해 산출한 데이터인데 복잡하지만 결론은 명확하죠. 서울 집값은 거품입니다. 왜 이런 버블이 생겼을까요? 첫째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히 강력해요. 특히 30, 40대는 과거 부동산 폭락을 경험하지 않아서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정책 실패예요.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아서요. 2025년에도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와 대출 총량 관리로 거래가 얼어붙었어요. 미래는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집값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버블이 슬슬 터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나마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하락 중이고 비아파트 부동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죠. 최근 뉴스를 보니 거래는 멈췄는데 가격은 오르고 공급 절벽이 우려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반등을 전망하지만 버블 붕괴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버블이나 미국 금융위기처럼 예고 없이 올 수 있어요. 2027년, 2029년 위기설도 있죠. 버블이 터지면 중산층과 서민층이 가장 크게 피해를 봅니다. 박준호 씨는 50대 초반의 자영업자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2021년 초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15억을 투자했어요. 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불패야 라는 믿음으로 대출 10억을 끌었죠. 주변 상인들이 부동산으로 돈 번 걸 보고 따라한 거예요. 처음에는 카페 매출이 좋아서 이자 부담이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매달 상가 월세와 아파트 이자 상환 부담이 늘었고 카페 매출은 경제 둔화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집값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까 고민했지만 손해가 3억이 넘어서 그러지도 못했죠. 지금은 빚 갚느라 카페 크기를 줄이고 일하는 직원도 줄였습니다. 왜 심리에 휩쓸렸을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늦었죠. 계속해서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현황을 보면 평균 13억 4천만 원, 그중 강남구는 26억 3천만 원으로 고공행진 중이에요. 하지만 거래량은 급감했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이에요. 정부의 6.27 대책으로 대출 총량 관리 도입, 고강도 규제로 서울 거래가 60% 이상 급감했어요. 가격은 오르지만 착시 현상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 최은미 씨예요.
40대 주부로 남편과 함께 2021년 강북 아파트에 12억을 투자했어요.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고 갭으로 투자했죠. 그런데 전세와 매매 시세가 동반 하락하면서 역전세를 맞았어요. 전세 갱신 시점에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고금리 신용대출까지 받았죠. 더 슬픈 건 집값은 10억으로 하락했어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버블을 무시하고 샀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5년 하반기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관망과 약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버블 붕괴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정부가 앞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기가 올 때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좋다고 말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이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과 같은 실패는 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수연 씨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2024년 말 입주한 신축으로 1호선, 2호선 환승역이라 인기 있었죠. 분양가가 전용 43타입 기준 8억 중반이었는데 지금 7억 중반대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9천만 원인 상황이죠. 김수연 씨는 서울 신축이니까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큰 실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단지는 최고 경쟁률 266대 1이었는데 지금 마피 1억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다른 지역과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정말 혹한기입니다. 요즘 새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오를 거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코 다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먼저 박종현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현 씨는 2022년 말 인천 송도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송도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바이오 클러스터, GTX 같은 개발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박종현 씨는 새 아파트니까 입주 후 프리미엄이 붙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전용 84타입을 8억 9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어차피 계약금만 내면 됐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니까 로또 당첨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025년 입주가 다가오니 호가 시세는 분양가보다 8천만 원가량 낮게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죠. 결국 박종현 씨는 손해를 보고 내놨습니다. 하지만 8천만 원 싸게 내놨는데도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얼마나 더 싸게 내놔야 계약될까요? 박종현 씨는 새 아파트라는 맹신 때문에 입지와 공급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송도처럼 개발붐이 일던 지역은 2021년, 2022년 땅값이 폭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영끌로 땅을 사서 분양가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작부터 거품이 끼었죠. 둘째, 정부의 627 대출 규제예요. 6억 이상 대출을 제한하니 영끌하던 매수세가 뚝 끊겼어요. 국토교통부 데이터로 2025년 8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은 78.2% 감소, 경기 64%, 인천 57%예요. 이 규제는 원래 고가 아파트 타깃이었는데 중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시장 전체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6억 대출이면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매수가 끊겼다는 건 사람들이 더 큰 대출을 기대하며 영끌 모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지니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새 아파트마저 마피가 붙는 상황입니다. 이제 박종현 씨 사례와 비슷한 인천 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사례들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사례들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또 다른 투자자 최민지 씨는 인천 서구 검단 지역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검단 신도시 개발과 지하철 연장 호재로 기대가 컸죠. 최민지 씨는 전용 84타입을 5억 4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새 집이라 프리미엄이 최소 2억은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가격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씩 낮은 마피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럼에도 거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개발 호재만 믿었는데 오피스텔을 계약한 게 실수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주변 입주 물량이 꽤 많고 요즘 오피스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상승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례의 원인을 더 깊게 파헤쳐보죠. 검단은 서울 통근 중심이라 입지가 좋은 편인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전매 제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검단 순살자이 같은 건물 붕괴 이슈로 투자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죠. 또 최근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전망으로는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센 상황입니다. 거래가 안 되면 던지기 시작해서 급매물이 늘 수 있죠. 또 정부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 규제에 세금 규제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빠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민 씨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이편한 세상 헤이리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5월 입주를 시작했고 파주의 여러 호재를 기대하며 분양받았죠. 전용 84타입의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8월 현재 거래가가 3억 5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대비 8천만 원 이상 마피죠. 심지어 22층 고층 매물도 이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영민 씨는 새 아파트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외곽 입지를 과소평가한 실수라고 후회했어요. 이 단지는 1057세대의 최고 25층인데 평당 분양가 1천만 원을 조금 넘긴 금액대였지만 하락폭이 컸어요. 파주 사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일자리가 부족한 외곽 지역의 조정세가 뚜렷해요.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평택, 안성, 파주, 의정부, 양주, 광주 같은 곳들이 미분양이 많고 가격 하락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평택은 미분양 소화가 빠르지만 공급 과잉으로 여전히 어렵죠. 삼성 호재가 있지만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보면 최근 평택의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현 씨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인근에 자이르네를 분양받았습니다. 2024년 말 입주한 신축으로 1호선, 2호선 환승 역세권이라 인기 있었죠. 총 143세대 규모예요. 분양가가 전용 43타입 기준 8억 중반이었는데 지금 7억 중반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9천만 원인 상황이죠. 김수현 씨는 서울 신축이니까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큰 실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단지는 최고 경쟁률 266대 1이었는데 지금 마피 1억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기존 집을 판 돈에 대출을 끼워서 상급지로 가려는 심리가 강한데 이게 막혔습니다. 대출 규제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2021년, 2022년 분양붐 때 건설사가 비싸게 땅을 사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공급 절벽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서울 사례로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씨는 이곳을 분양받아서 비슷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단지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전용 80타입이 분양가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4천만 원 마피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총 497세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인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서울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트 레뷰도 비슷합니다. 202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10억 4천만 원 선으로 마피 5천만 원입니다. 7호선 천왕역 역세권인데 현재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도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은 초역세권이라 믿었는데 시장 한파를 무시한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천 쪽의 추가 사례로 인천 작전동의 한라비발디를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에 6천만 원의 마피가 붙었습니다. 인천은 연수구부터 계양구, 서구까지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줄면서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담보대출의 한도도 줄어들면서 하락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의정부나 파주,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단지들에서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씩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고분양가, 공급 과잉, 대출 규제, 일자리 부족입니다.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서 대표적인 하락 사례가 될 수 있죠. 정리하면 2021년, 2022년에 분양한 단지들이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당시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사기도 했고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투자자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요가 적은 곳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에 따라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시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